작품은 교과서 페이지 174의 동서양의 예시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배우면서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학습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또 한편 각 나라 문학마다 고유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특수성도 지녔다는 점을 다들 알 거예요. 선생님 두 분께서는 이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기회에 시조 이외에도 일정한 형식과 규칙을 맞추어 지은 시인 하이쿠와 또 소네트의 작품을 접해보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어요. 2조년의 시조의 경우에는 한 밤 11시에서 새벽 1시쯤의 그 화자의 예상적 정서를 다양한 심상을 활용을 해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일본의 하이쿠는 한 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데요. 태풍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고초에서 시련을 이겨낸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었던 것 같아요. 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작품의 경우 청춘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월의 파괴적인 성격에 맞서서 임에 대한 기억을 문자로 기억하고자 하는 화자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특별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빨간 고추 있죠, 빨간 고추. 왜 색깔이 빨간가? 태풍을 겪고 나서 고추가 빨간색이 됐죠. 이 빨간 것, 이 빨간색의 의미가 과연 뭘까? 참 이 빨강의 어떤 의미를, 뜻을 갖다가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과서 198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이라는 대단원 아래 서정문학, 서사문학, 극문학, 교술문학의 흐름과 특질을 작품을 통해 학습했어요. 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공부하면 좋았겠지만 시간상 몇 작품만 함께한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모든 작품들을 다 보지 못했지만 각 문학의 흐름과 특질들을 함께 공부했으니 소단원 앞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들도 빼놓지 않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서정문학의 시작, 찬기파랑가와 이규보의 시조부터 볼게요. 선생님, 학생들이 찬기파랑가 그리고 이규보의 시조에 대해 어떤 점을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찬기파랑가는 향가 중에서도 가장 발달되고 정제된 형태인 19채 향가였죠. 승려인 충담사가 신라시대의 화랑인 기파랑을 예찬, 추모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과 특히 관련된 자연물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었죠. 또 이규보 작품은 한시였는데요. 작품의 원 제목이 설중 방우인 부로였죠. 말 그대로 설중, 눈 속에 방우, 친구를 찾아갔지만 인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화자는 벗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서 흰 눈에 자신의 이름을 쓴 모습이 제시가 되었었죠. 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찬기 파랑가는 이 잣나무 가지죠. 잣나무 가지.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를 하바니시여 이렇게 나와 있죠. 꽃가리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고매한 정신, 이 잣나무로 이 상징되는 어떤 이 기파랑의 고매한 정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규보의 그 시가 나오고요. 이규보의 한시죠. 한시가 나오는데, 참 이 눈발 속에 빛나는 우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그 이름을 짓고 나오는 그 장면. 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정이 더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앞에서 학습한 찬기파랑가와 이규보의 시조 외에도 서정갈래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서정 갈래 중에서 뭐 향가 한시 이외에도 고려 가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혹시 정석가 기억나나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노래한 그런 고려 가요였죠. 이런 고려 가요는 여러분들 이론 내용을 배웠겠지만 뭐 교과서 앞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이제 민간에서 향유되었다가 궁중음악으로 정착되었던 갈래였죠. 그래서 정석가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서사문학으로 넘어가 김수로왕 신화와 광장입니다. 김수로왕 신화는 건국 신화로 김수로왕의 탄생과 연맹 왕국인 대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김수로왕 신화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김수로왕 신화는 가야의 왕이 된 김의 김씨의 시조 신화이자 가야의 건국 신화였죠. 그래서 김수로왕의 탄생, 즉위, 혼인,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가락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었어요. 건국 신화인 만큼 아래서 김수로왕이 태어나는 그런 난생 모티프를 지니는 바와 같이 주인공 김수로왕을 비범한 인물로 그렸고 또 영웅의 일생 서사 구조와 대응되는 부분도 있었죠. 김수로왕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9명의 추장들이 돕는 그런 조력자 역할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국가의 후손들로 하여금 자기가 소속된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했을 거예요. 다음은 광장입니다. 광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념의 갈등과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고뇌하는 한 지식인의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광장은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일단 선생님, 주인공인 이명준에게 푸른 광장, 즉 바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이명준에게 바다는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는 푸른 광장,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인 은혜와 딸과 이제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랑을 통한 구원의 공간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투신하면 푸른 광장에 도달하고 또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투신을 한 것으로 보이죠. 예, 참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푸른 광장은 바다를 이야기하죠.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 탁으로 배를 타고 오면서 계속 이 갈매기 두 마리가 주인공 이명준을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총으로 쏠까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저게 바로 저거구나. 내가 사랑했던 여자 은혜와 그 뱃속에 있던 아이였구나. 아이가 부활해서 저 새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일종의 어떤 한각 같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죠. 한각인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푸른 광장에 자유롭게 놀고 있는 은혜와 딸, 아이 뱃속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하는 게 결국 투신. 네. 객관적으로 보면 자살이지만 참여하는 것,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 금방 사랑을 통한 구원의 광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쭉 광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게 보면 정치 이념의 어떤 광장이 많이 강조되다가 정치 이념으로서의 남과 북의 어떤 정치 이념으로서의 광장이 무엇일까,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광장을 갖다 많이 이야기하다가 이게 작품을 계속 고치는 과정에서 최인훈 작가라는 분이 고치는 과정에서 이 사랑의 광장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한 구원의 광장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계속 개작해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광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부채의 그런 상징성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부채는 그러니까 이명준이 남한과 북한에서의 생활을 거쳐서 타고르호에 오르기까지 생애를 비유한 상징적 소재였죠. 근데 저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부채를 저의 삶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떠올려 본 적은 없어서 이런 발상이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부채꼴 넓은 테두리에서 점점 부채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오므라드는 부채꼴이 이명준의 삶의 광장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표현한 점이 이제 독자들이 이명준이 심리나 생각에 좀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이명준이 북측 사람들에게 북측으로 오라고 이렇게 설득을 받죠. 그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중립국 계속 중립국을 외치죠. 자기는 중립국에 가겠다. 남쪽도 물론 마찬가지로 물론 이 상상 속에서 그려지고 있지만 중립국이라고 외치죠. 자, 그래서 중립국이라고 외치고 나오면서 껄껄거리고 웃어요. 아주 크게 웃습니다. 웃으면서 또 눈물도 질끈거려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웃지만 슬프다 이야기라도 우퍼다. 우퍼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남쪽, 북쪽 그 어디에도 자기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사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는데 중립국에 가서 한상 없는 삶,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다.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문지기가 되고 싶다. 소방수 간수원이 되고 싶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상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립국을 가다가 또 중간에 또 뭐 자살을 하는 그런 쪽으로 투신을 하죠, 바다에. 그렇게 끝나고 났지만 중립국이란 말 자체가 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많은 걸 좀 생각해 합니다. 예. 이제는 마무리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팁 하나 드릴까 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들의 학습 활동들도 함께 꼼꼼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건네고 싶으신 팁이 있나요? 여러분 범위 너무 많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위주로 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들 중심으로 크게 잘 공부를 하면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한 학기 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서 고맙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지성감천이란 말이 있죠. 하늘을 감동시키자. 자,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우리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하늘을 감동시키자. 자, 네,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